부대 정문. 군 헌병이 입구를 가로막았다. 신분증 보여주셔야 합니다. 민간인은 출입이. 지수는 고개를 들고 조용히 말했다. 출입증은 필요 없어요. 국방부 특임 감찰관입니다. 손에 들린 검정색 보안 패드엔 국방부 기밀 등급 통과 표시가 떴고 헌병의 표정이 하얗게 질려갔다. 이어서 헌병이 무전기를 쥐며 말한다. 여기 감찰관이 왔습니다. 부대장님 호출 바랍니다. 지수는 한 발 들어섰다. 오늘은 여동생이 아니라 감찰관으로 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경기도 의정부 수색대대 입구에서 한도윤은 마지막으로 민간인으로서의 자유로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20살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입대한 도윤은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기 좋아하고 감정 표현에 솔직한 성격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도윤을 좋아했죠. 하지만 그런 성격이 군대에서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한도윤, 빨리 줄 서. 조교의 거친 목소리에 도윤은 화들짝 놀라며 서둘러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주변 훈련병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고 누군가는 이미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도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입대 전까지만 해도 군대 생활이 이렇게 삭막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이제부터 너희는 민간인이 아니다. 대한민국 육군 훈련병이다. 소대장의 웅장한 목소리가 훈련장 전체를 울렸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곧게 세우려 노력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집에 있는 가족들이 그리웠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과 아버지의 든든한 목소리가 생각났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누나 한지수는 잘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한지수는 도윤보다 15살 위인 35세였습니다. 나이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다 보니 도윤에게 지수는 누나라기보다는 먼 어른 같은 존재였죠. 지수는 항상 깔끔한 정장을 입고 완벽하게 화장을 한 채로 출근했습니다. 공무원이라고만 들었을 뿐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는 몰랐습니다. 집에서도 일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았거든요. 공무원이면 그냥 사무직이겠지 뭐. 도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수는 명절에도 일이 바쁘다며 자주 빠졌고 집에 있을 때도 대부분 자신의 방에서 업무 관련 전화를 받거나 서류를 정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많지 않았죠. 아, 정신 차려. 갑자기 옆에서 누군가 도윤의 팔을 살짝 찔렀습니다. 같은 내무반 훈련병이었습니다. 도윤이 멍하니 서 있는 사이 다른 훈련병들은 이미 내무반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서둘러 무거운 개인 장비를 들고 뛰어갔습니다. 내무반에 도착하자마자 조교들의 강압적인 지시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상병 최세훈 조교는 유독 목소리가 크고 거칠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체격에 늘 인상을 찌푸리고 있는 얼굴이었죠. 너희들 여기가 뭔 줄 알고 온 거냐? 놀러 온 줄 아냐? 최세훈의 목소리에는 위압감이 있었습니다. 도윤은 무의식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다른 훈련병들도 마찬가지였죠. 누구도 감히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첫날 밤 도윤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집에서는 누나가 그리 냉정하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왜 이곳에 와서는 누나의 따뜻함이 더욱 간절하게 느껴질까요? 아마도 이곳의 삭막함 때문일 겁니다. 지수는 말수가 적었지만 적어도 도윤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거든요. 내무반 정리, 모든 훈련병 침상 정렬. 새벽 5시 기상 나팔이 울리자마자 조교들의 호령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윤은 잠에서 깨어나기도 전에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옆 침대 훈련병이 이미 일어나 침구를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도윤의 훈련소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그저 냉정한 누나가 사실은 국방부 특임 감찰관이라는 걸 말입니다. 훈련소 생활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매일 반복되는 혹독한 훈련에 조금씩 적응해 나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힘들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최세훈 조교의 가혹한 지도 방식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지는 것 같았죠. 한도윤, 왜 이렇게 느리냐? 다시 체력 단련 시간, 도윤은 팔굽혀펴기를 하다가 팔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한여름 폭염 속에서 진행되는 훈련은 정말 살인적이었거든요. 기온이 35도를 웃돌고 있었고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열기까지 더해져 훈련장은 마치 찜통 같았습니다. 일어나, 뭐하냐? 최세훈의 고함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도윤은 비틀거리며 일어나려 했지만 시야가 흐릿해지면서 몸의 중심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탈수 증상이 시작된 것이었죠. 다른 훈련병들의 걱정스러운 시선이 느껴졌지만 그들도 감히 나서서 도와줄 수는 없었습니다. 정신 차려. 이 정도로 쓰러지면 어떻게 군인이 되려고 그래. 하지만 도윤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습니다. 결국 그는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죠. 다행히 의무병이 달려와 응급처치를 해주었고 도윤은 간신히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훈련 복귀하겠습니다. 도윤은 억지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여전히 휘청거렸고 식은땀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최세훈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보았지만 의무병의 만류로 어쩔 수 없이 도윤을 의무실로 보내야 했습니다. 그날은 마침 면회일이었습니다. 도윤은 의무실에서 링거를 맞으며 시간을 보내다가 면회 시간이 되자 간신히 일어나 면회장으로 향했습니다. 아직도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가족을 만날 생각에 마음만은 설렜죠. 면회장 입구에서 도윤은 잠시 멈춰섰습니다. 지수가 서 있었거든요. 검은색 정장을 평소와 같이 완벽하게 화장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폭염 속에서도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차분한 표정으로 검은 양산을 들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누나. 도윤이 다가가자 지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냉정한 표정이었지만 도윤의 상태를 살피는 눈빛에는 미묘한 걱정이 스며 있었습니다. 많이 힘들지? 괜찮습니다. 적응하고 있어요. 도윤은 억지로 밝은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지수는 도윤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한 달 사이에 많이 야윈 얼굴, 그리고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은 피로의 흔적들을 놓치지 않았죠. 그들이 면회실로 향하는 동안 멀리서 조교들이 지수를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최세훈을 포함해 몇몇 조교들이 모여서 무언가 수군거리고 있었죠. 야, 저기 봐. 한도윤 누나 온 것 같은데. 우와, 화장 좀 진하게 했네. 뭐 하는 사람이야? 모르겠는데 저 차림새 좀 봐. 완전 다방 마담 스타일이잖아. 조교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들은 지수가 들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수의 청력은 생각보다 예민했습니다. 야, 네 누나 다방 마담이냐? 저 화장 봐라, 키읔키읔. 최세훈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면회장에 울렸습니다. 다른 조교들도 킥킥대며 웃어댔죠. 기세가 장난 아닌데 어디 국정원이라도 다니시나? 아니면 청와대? 키읔키읔키읔. 도윤의 얼굴이 순식간에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창피함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조교들에게 대들었다가는 더 큰 불이익을 당할 게 뻔했거든요. 지수는 조교들의 말을 모두 들었습니다.
하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죠. 다만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아무도 모르게 말입니다. 누나, 죄송합니다. 도윤이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사과할 일이 아니야. 짧고 담담한 대답이었지만 그 속에는 차가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누나가 화를 내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면회 시간 동안 지수는 도윤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힘든 훈련 이야기, 동기들과의 관계, 그리고 조교들의 강압적인 지도에 대해서도 조금씩 털어놓았죠. 지수는 모든 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면회가 끝나고 도윤이 부대로 돌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지수는 다시 한번 핸드폰의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조교들의 모든 발언이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다방 마담이라. 지수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들이 누구를 상대로 그런 말을 했는지 곧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면회가 끝난 그날 저녁 도윤은 내무반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른 훈련병들은 각자 개인 정비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도윤에게는 그런 여유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한도윤, 나와. 최세훈의 목소리가 내무반 전체에 울렸습니다. 다른 훈련병들의 시선이 일제히 도윤에게 쏠렸습니다. 모두 불안한 표정이었죠. 도윤이 불려나간다는 건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오늘 면회 때 태도가 불손했다고 들었는데 최세훈은 도윤을 훈련장 한쪽으로 불러내어 말했습니다. 다른 조교 몇 명도 함께 있었죠. 그들의 표정에는 악의가 가득했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도윤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면회 시간 동안 불손한 태도를 보인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조교들이 누나를 조롱하는 걸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내 누나 완전히 건방지게 생겼더라. 그런 누나를 둔 놈이 제대로 된 군인이 될 리가 있나? 최세훈의 말에 다른 조교들이 킥킥 웃어댔습니다. 도윤의 주먹이 저도 모르게 꽉 쥐어졌습니다. 누나를 모독하는 말을 들으니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조교님, 누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뭐, 지금 나한테 대들겠다는 거야? 최세훈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습니다. 도윤은 자신이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좋아. 오늘부터 특별관리 들어간다. 엎드려 뻗쳐. 그날부터 도윤의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훈련병들이 휴식을 취할 때도 도윤만은 별도의 체력 단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오리걸음, 그리고 끝없는 구보까지. 더 빨리. 이 정도로 지치면 안 되지. 최세훈은 도윤이 쓰러질 때까지 몰아붙였습니다. 다른 조교들도 번갈아가며 도윤을 괴롭혔죠. 이유는 항상 같았습니다. 태도 불량, 정신력 부족, 군기해이 등등. 사흘이 지났습니다. 도윤의 몸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제대로 된 식사도 할 수 없었고 잠도 거의 잘 수 없었거든요. 조교들은 도윤이 잠들 때쯤이면 깨워서 또 다른 얼차려를 시켰습니다. 일어나. 뭐 자냐? 새벽 2시 도윤은 또다시 깨어났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일어나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내무반 청소였습니다. 혼자서 내무반 전체를 청소하라는 지시였죠. 도윤은 비틀거리며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걸레질을 하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기도 했고 의자를 옮기다가 힘이 풀려 떨어뜨리기도 했습니다. 몸이 제대로 말을 듣지 않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언제 끝나냐? 다시. 최세훈은 도윤이 깨끗하게 청소한 바닥을 일부러 더럽히며 말했습니다. 도윤은 절망적인 마음으로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청소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도윤에게는 잠잘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1시간 후면 기상 나팔이 울릴 예정이었거든요. 내일도 기대하고 있어. 최세호는 비웃음을 흘리며 자리를 떴습니다. 도윤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싶었지만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오후 도윤은 결국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체력 단련 중에 의식을 잃은 것이었죠. 이번에는 단순한 탈수가 아니었습니다. 극도의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실신이었습니다. 의무실에서 링거를 맞으며 도윤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의무병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훈련병, 이대로는 안 됩니다. 며칠 더 이런 식으로 지내면 정말 위험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도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포기 상태에 빠진 것 같았죠. 그 시각 훈련소 정문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여성이 경비병에게 다가왔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었죠. 출입증 확인 부탁드립니다. 경비병이 일상적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이 내민 것은 일반적인 출입증이 아니었습니다. 검은색 가죽 케이스에서 나온 것은 특수한 보안 패드였습니다. 경비병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 보안 패드에 새겨진 문양과 번호를 본 순간 그는 자신이 평범하지 않은 상황에 처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국방부 특임감찰관 한지수입니다. 지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강한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경비병은 서둘러 부대 상황실에 연락했습니다. 훈련소 내 가혹행위 및 군납관리 특별조사 명령서를 들고 왔습니다. 즉시 부대장과의 면담을 요청합니다. 지수는 공식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 서류에는 국방부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특임감찰관의 권한과 조사 범위가 상세히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경비병은 당황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서류의 진위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즉시 보고하겠습니다. 부대 상황실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국방부 특임감찰관의 갑작스러운 방문은 모든 간부들에게 충격이었죠. 부대장은 급히 회의실로 달려갔고 각 부서 간부들도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지수는 정문에서 기다리며 훈련소 내부를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사흘 전 면회 때 들었던 조교들의 조롱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동생 도윤의 지친 모습이 마음에 걸렸죠. 다방 마담이라고 했죠. 지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곧 그들이 누구를 상대로 그런 말을 했는지 깨닫게 될 것이었습니다. 부대장 이준석 대령은 급히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국방부 특임감찰관의 갑작스러운 방문 소식을 듣고 당황했지만 일단 정중하게 맞이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정문에서 지수를 본 순간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혹시 사흘 전 면회 오신 분 아니십니까? 이준석의 질문에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도윤 훈련병의 누나이자 국방부 특임감찰관 한지수입니다. 이준석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사흘 전 조교들이 면회객을 두고 한 말들이 생각났거든요. 그는 그때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조교들의 수군거림을 전해 들었습니다. 우선 부대장실로 모시겠습니다. 아니요. 감찰관 권한으로 즉시 조사에 착수하겠습니다. 별도의 면담이나 협의는 불필요합니다. 지수의 단호한 목소리에 이준석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국방부 특임감찰관의 권한은 부대장보다도 상위에 있었거든요. 지수는 먼저 부대 상황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지난 한 달간의
모든 CCTV 녹화 파일 보존을 지시했죠. 지난 한 달간 훈련장, 내무반, 그리고 면회장의 모든 CCTV 자료를 즉시 백업하십시오. 그리고 어떠한 파일도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마십시오. 상황실 근무자들은 당황했지만 감찰관의 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수는 이미 법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거든요. 한편 조교들 사이에는 불안감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특임 감찰관 방문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들도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죠. 야, 혹시 사흘 전에 그 면회객 때문인 거 아니야? 조교 중 한 명이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세우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설마, 그냥 정기 감찰이겠지. 뭐 대단한 일이겠어.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특임 감찰관의 갑작스러운 방문은 분명 평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지수는 체계적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훈련병들의 개별 면담을 실시했죠. 도윤과 같은 내무반 훈련병들을 하나씩 불러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최근 며칠간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지수의 질문에 훈련병들은 처음에는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조교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죠. 하지만 지수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습니다. 한도윤 훈련병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말해주세요. 여러분의 증언은 철저히 보호받을 것입니다. 그제야 한 훈련병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이가 사흘 전부터 계속 얼차려를 받고 있습니다. 면회 다녀온 그날부터요. 어떤 종류의 얼차려인가요? 밤새 청소를 시키고 다른 훈련병들이 쉴 때도 혼자 체력 단련을 시켰습니다. 거의 잠을 못 잤어요. 다른 훈련병들도 하나둘씩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같은 내용이었죠. 도윤이 면회 후부터 집중적인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수는 모든 증언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CCTV 자료 분석도 동시에 진행했죠. 사흘 전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영상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충격적인 장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이 새벽 2시에 혼자 내무반 청소를 하는 모습, 다른 훈련병들이 휴식할 때 홀로 체력 단련을 받는 모습, 가리고 결국 쓰러지는 모습까지. 이것은 명백한 가혹행위입니다. 지수는 냉정하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증거도 확보했죠. 사흘 전 면회장에서 녹음한 조교들의 발언이었습니다. 한편 조교들은 서둘러 사무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문제가 될 만한 자료들을 숨기려 했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수는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최세훈 상병, 즉시 감찰실로 오십시오. 지수의 호출에 최세훈은 떨리는 마음으로 감찰실로 향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큰 문제에 휘말렸다는 걸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죠. 사흘 전 면회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수의 차가운 목소리에 최세훈은 당황했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럼 이 녹음 파일은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지수가 핸드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최세훈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야, 네 누나 다방 마담이냐? 저 화장 봐라 키읔키읔. 최세훈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던 것이었죠. 기세가 장난 아닌데 어디 국정원이라도 다니시나? 녹음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다른 조교들의 웃음소리와 조롱하는 목소리까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해명하십시오. 지수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최세훈은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그때 감찰실 문이 열리며 한 훈련병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손에 작은 메모지를 들고 있었죠. 감찰관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훈련병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이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 중대 전체가 엉망입니다. 메모지에는 다른 훈련병들이 겪고 있는 가혹행위들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의 경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던 것이었죠. 지수는 메모를 받아들고 조용히 읽어보았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용기 있는 증언 감사합니다. 훈련병이 나간 후 지수는 최세훈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상황이 파악되었습니다. 협조적으로 조사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최세훈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그를 향하고 있었거든요. 지수의 감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훈련소 전체가 긴장 상태에 빠졌습니다. 조교들 사이에는 서로를 의심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했죠. 누가 먼저 자신의 잘못을 털어놓을지, 누구에게 책임을 떠넘길지를 놓고 암투가 벌어졌습니다. 최세훈은 감찰실에서 나온 후 다른 조교들을 급히 불러 모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야들아,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저 여자가 국방부 특임 감찰관이래. 뭐? 그럼 진짜로? 조교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공무원 정도로 생각했는데 상황이 완전히 달랐던 것이었죠. 녹음까지 다 되어 있어. 우리가 사흘 전에 한 말 전부 다. 최세훈의 말에 조교들은 당황했습니다. 면회 때 한 조롱과 비하 발언들이 모두 증거로 남아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지? 일단 한도윤부터 입을 다물게 해야 해. 걔가 더 떠들면 우리 다 죽어. 조교 중 한 명이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최세훈은 더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날 저녁 의무실에서 회복 중이던 도윤에게 조교 김병철이 찾아왔습니다. 김병철은 평소 최세훈보다는 온건한 편이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한도윤, 잠깐 나와. 도윤은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조교의 부름을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비틀거리며 일어나 김병철을 따라 나섰죠. 인적이 드문 화장실 구석에서 김병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아, 너 지금 큰일 난 거 알지? 무슨 말씀이신지. 내 누나가 문제를 더 키우면 내가 피 본다는 뜻이야. 김병철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습니다. 평소의 온건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우리도 살아야 하잖아. 너 하나 때문에 우리가 다 망할 수는 없어. 도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왜 자꾸 자신 탓을 하는 걸까요? 만약 내가 감찰관한테 이상한 말이라도 했다간 너 정말 여기서 못 버틴다. 알겠어?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아무 말 하지 마. 그냥 적당히 넘어가게 둬. 내 누나한테도 그렇게 말하고. 김병철은 도윤의 어깨를 거칠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도윤은 고통으로 얼굴을 찡그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김병철의 협박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누나가 자신을 위해 애쓰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로 인해 자신이 더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웠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감찰은 계속 진행되었고 조교들의 압박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직접적인 위협이 아니라 더 교묘한 방식이었죠. 한도윤, 오늘부터 내가 내무반장이야. 최세훈이 갑자기 도윤에게 내무반장직을 맡겼습니다. 일견 좋은 일 같아 보였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내무반에서 무슨 일이든 생기면 다 내 책임이야. 알겠지?
도윤은 부담감에 짓눌렸습니다. 내무반장이 되면 다른 훈련병들까지 관리해야 했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을 져야 했거든요. 그리고 누나한테는 괜찮다고 말해. 더 이상 문제 일으키지 말고. 최세훈의 말에는 명확한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점점 막다른 길로 내몰리는 기분이었죠. 다음 날 면회 시간, 지수가 도윤을 만나러 왔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모습은 더욱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체중이 더 줄었고 눈가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생겨 있었죠.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지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적응하고 있어요. 도윤의 대답은 이전과 같았지만 목소리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지수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했죠. 혹시 감찰과 관련해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어?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예리한 눈빛을 피하려 했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명백했습니다. 면회가 끝난 후 도윤은 내무반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른 훈련병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누나 때문에 부대 전체가 시끄러워졌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거든요. 도윤아, 괜찮아? 동기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하지만 도윤의 마음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죄책감, 두려움, 그리고 절망감이 뒤섞여 있었죠. 그날 밤 늦게 도윤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다른 훈련병들은 모두 잠든 시간이었죠. 화장실 구석 칸막이 안에서 도윤은 주머니에서 작은 칼날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 면도할 때 몰래 챙겨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라도 하면 누나도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을까?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칼날을 손목에 대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그을 수가 없었죠. 누나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미안해, 누나. 결국 도윤은 손목에 상처를 냈습니다. 깊지는 않았지만 피가 흘러나왔죠. 그 순간 현기증이 일었고 도윤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행히 순찰을 돌던 당직 조교가 도윤을 발견했습니다. 화장실에서 쓰러진 도윤을 보고 급히 의무실로 옮겼죠. 자해 시도로 보입니다. 상처는 깊지 않지만 정신적 충격이 큰 것 같습니다. 의무병의 말에 부대장 이준석은 경악했습니다. 감찰 중에 훈련병이 자해를 시도했다는 건 엄청난 사건이었거든요. 소식은 즉시 지수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한밤중에 전화를 받은 지수는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에서 붕대를 감고 누워있는 도윤을 본 지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감찰을 진행하면서 오히려 동생을 더 위험하게 만든 건 아닌지 자책감이 들었죠. 도윤아, 누나 죄송해요. 누나까지 힘들게 해서.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수도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감찰은 일시 중단 위기에 처했습니다. 부대장 이준석이 지수를 불러 압박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감찰관님 가족이면 더 조용히 처리하는 게 도리 아닙니까? 이렇게 큰 문제로 만드실 필요가 있었나요? 지수는 흔들렸습니다. 정말 자신이 동생을 더 위험하게 만든 걸까? 감찰관으로서의 의무와 누나로서의 마음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병실에서 며칠을 보낸 도윤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깊었죠. 지수는 매일 도윤을 찾아와 곁에 있어 주었지만 감찰 진행에 대해서는 확신을 잃고 있었습니다. 누나, 그냥 내가 참고 살게. 누나는 살아야 하잖아. 도윤이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해 사건 이후 더욱 위축된 모습이었죠. 지수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내가 참을 이유가 없어.
하지만 이렇게 되면 누나만 힘들어져요. 나 때문에 누나까지 곤란해지는 건 싫어요. 도윤의 말에 지수는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 동생을 보호하려던 마음이 오히려 동생을 더 큰 위험으로 내몬 건 아닐까? 그날 밤 지수는 부대를 떠나 차를 몰고 한참을 달렸습니다. 목적지는 경기도 파주에 있는 국립묘지였습니다. 아버지 한정수가 잠들어 있는 곳이었죠. 한정수는 30년간 군복무를 한 직업군인이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고 전역 후에도 군과 관련된 일을 계속했죠. 지수가 국방부에서 일하게 된 것도 아버지의 영향이었습니다. 묘소 앞에 선 지수는 꽃을 놓고 조용히 앉았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마음은 더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군인이었잖아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지수는 묘비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도윤이가 자해까지 했는데 정말 계속해야 하는 건가요? 바람만이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지수는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뭐라고 했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정의로운 사람이었고 부당한 일에는 절대 타협하지 않았거든요. 군대는 국민을 지키는 곳이야. 그런 곳에서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건 군인이 아니라 깡패짓이지. 아버지가 예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지수는 그 말을 기억하며 조금씩 마음을 다잡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병실에서 잠들어 있는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도윤의 침대 옆 서랍을 정리하다가 도윤의 핸드폰을 발견했습니다. 혹시 뭔가 단서가 있을까? 지수는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을 발견했죠. 핸드폰의 녹음 파일 폴더에 여러 개의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재생해 보자 최세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새끼 맞아야 정신 차리겠어. 내 누나가 뭔데 감히 우리한테 대들어? 지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도윤이 언제부터 이런 녹음을 하고 있었던 건지 몰랐거든요. 두 번째 파일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대장님이 뭐라고 하셨는데? 적당히 무마시키라고 하지 않으셨어? 맞아. 감찰 같은 거 대충 넘기고 문제되는 놈들만 조용히 처리하면 된다고 하셨지. 지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부대장 이준석이 조교들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이었죠. 이것은 단순한 조교들의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인 은폐 시도였습니다. 세 번째 파일에는 더욱 구체적인 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도윤만 문제가 아니야. 다른 애들도 많이 알고 있어. 특히 김민수 그 새끼 계속 다른 애들한테 얘기하고 다니더라. 그럼 걔들도 입 다물게 해야지.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일단 분산 배치시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같은 내무반에 있으면 서로 부추길 수 있으니까. 지수는 손을 떨며 녹음을 들었습니다. 조교들이 증언 가능한 훈련병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 했다는 증거였죠. 마지막 파일에서는 결정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부대장님이 직접 전화하셨어. 이번 감찰은 무조건 무혐의로 처리하라고. 국방부에도 적당한 보고서만 올리면 된다고 하시더라. 그럼 우리는 그냥 시간만 끌면 되는 거네? 맞아. 어차피 한도윤 그 새끼가 자해까지 했으니까 감찰관도 부담스러워할 거야. 가족 문제로 만들어서 조용히 넘기면 돼. 지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의 자해는 우연이 아니라 조직적인 압박의 결과였던 것이죠. 도윤아, 내가 이런 것까지 준비하고 있었구나. 지수는 잠든 도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겉으로는 무너진 것 같았지만 도윤은 나름대로 진실을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도윤이 눈을 떴습니다. 누나, 언제 오셨어요? 방금 왔어. 잠깐 핸드폰 확인해도 될까? 도윤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나가 확인하셔야 할 것들이 있어요. 저도 그냥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어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이전에 없던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녹음을 했어? 면회 다녀온 그날부터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너무 노골적으로 저만 괴롭히니까. 지수는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동생이 생각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죠. 누나,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진실을 밝힐 거야. 끝까지. 지수의 눈빛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잠시 흔들렸지만 이제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도윤의 희생을 헛되게 만들 수는 없었거든요. 부대장까지 연루되어 있다면 이건 훨씬 큰 문제야. 지수는 핸드폰 녹음 파일들을 자신의 기기로 백업했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것이었죠. 누나, 정말 괜찮을까요?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해야 해. 아버지가 그러셨거든. 옳은 일이라면 끝까지 해야 한다고. 지수는 아버지의 묘소에서 느꼈던 마음을 떠올렸습니다. 정의로운 군인의 딸로서 그리고 동생을 지키는 누나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지수는 결심을 다지며 병실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도윤의 핸드폰이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진실을 밝힐 결정적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수는 병원을 나와 곧바로 국방부 청사로 향했습니다. 도윤의 핸드폰에서 발견한 녹음 파일들은 단순한 개인적 가혹행위를 넘어선 조직적 은폐의 결정적 증거였거든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국방부군 검찰청에 도착한 지수는 민간인 출입이 제한된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특임감찰관의 신분증은 어디든 통용되었죠. 군 검찰관님께 긴급히 면담을 요청합니다. 접수 담당자는 지수의 신분을 확인한 후 즉시 내부로 연락했습니다. 몇 분 후 군 검찰관 박영호 준장이 직접 나타났죠. 특임감찰관님, 무슨 일로 이렇게 급히 오셨습니까? 의정부 수색대대 내 조직적 가혹행위 및 증거 은폐 사건으로 정식 고발장을 접수하러 왔습니다. 지수는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박영호에게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도윤의 녹음 파일 분석서, CCTV 영상 증거, 훈련병들의 증언서, 그리고 부대장 이준석의 지시사항이 담긴 녹취록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이 정도 규모라면 단순한 사건이 아니네요. 박영호는 서류를 훑어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부대장이 직접 개입했다는 녹음 내용을 보고는 경악했죠.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그런데 특임감찰관님, 피해자가 본인의 동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개인적 감정이 아닌 국방부 특임감찰관으로서의 공식적 고발입니다. 지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박영호는 지수의 전문성과 객관성에 감탄했죠. 동시에 국방부 감찰실에도 1급 감찰 요청서를 접수하겠습니다. 한도윤 훈련병의 자살 시도는 조직적 압박의 결과임을 입증할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지수는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국방부 감찰실장에게 직접 전달할 긴급 보고서였죠. 한편 의정부 수색대대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수가 갑자기 사라진 것을 안부대장 이준석은 불안해하기 시작했거든요. 감찰관이 어디 갔는지 알아보셨습니까? 이준석이 부관에게 물었습니다. 서울로 올라가신 것 같습니다. 아침 일찍 차를 몰고 나가셨다고 합니다. 이준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예감이 좋지 않았거든요.
급히 조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야들아, 혹시 며칠 전에 한 얘기들 중에 녹음된 거 없지? 최세호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특별히 녹음할 만한 얘기는 안 했는데요. 한도윤 그 새끼 핸드폰은 확인해 봤어? 이준석의 물음에 조교들은 서로 눈치만 보았습니다.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 못했거든요. 지금 당장 확인해 봐.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도윤의 핸드폰은 지수가 가져간 상태였고 핵심 증거들은 모두 안전한 곳으로 옮겨진 후였죠. 그날 오후 국방부에서 중대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의정부 수색대대가 즉시 감찰 대상 부대로 지정된 것이었죠. 동시에 군, 검찰의 수사도 시작되었습니다. 의정부 수색대대에 대한 특별 감찰을 즉시 실시한다. 모든 관련자는 조사에 협조할 것. 국방부의 공식 명령서가 하달되자 수색대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준석은 급히 상급 부대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무마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부대장님, 국방부 감찰단이 도착했습니다. 부관의 급한 목소리에 이준석은 모든 게 끝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감찰단과 함께 온 헌병들이 조교들을 하나씩 연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세호는 끝까지 억울하다며 소리쳤지만 녹음 증거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죠. 최세훈 상병, 가혹행위 및 모독 발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건 억울합니다. 저는 그냥 훈련을 시킨 것뿐이에요. 최세훈의 절규는 공허했습니다. 녹음 파일에는 그의 모든 발언이 생생히 담겨 있었거든요. 다른 조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병철, 이상민, 박준호까지 모두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죠. 야, 네 누나 다방 마담이냐? 저 화장 봐라, 키읔키읔. 감찰실에서 자신들의 녹음이 재생되자 조교들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부대장 이준석에게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대장님이 직접 전화하셨어. 이번 감찰은 무조건 무혐의로 처리하라고. 자신의 지시 내용이 고스란히 녹음된 걸 확인한 이준석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준석 대령, 증거인멸 교사 및 직권 남용 혐의로 즉시 보직 해임합니다. 군 검찰의 발표와 함께 이준석의 군 생활도 끝났습니다. 30년 군 생활의 마지막이 이런 식으로 끝나게 된 것이었죠. 지수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안타까움이 더 컸거든요. 특임 감찰관님, 모든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감찰단장이 지수에게 보고했습니다. 조교 전원은 보직 해임 및 형사 입건, 부대장은 즉시 해임 조치되었습니다. 또한 관련 훈련병들에 대한 보호 조치도 완료했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씁쓸함이 남았죠. 이 모든 일이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텐데요. 그때 지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감찰관님, 한도윤 훈련병이 깨어나서 누나를 찾고 있습니다. 지수는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도윤이 반갑게 미소 지으며 맞이했습니다. 누나, 다 끝났어요? 응, 다 끝났어. 지수는 도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최세훈과 다른 조교들은 모두 처벌받았고 부대장도 해임되었어. 그리고 지수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다방 마담이라 했죠. 그런 말 누구 앞에서 했는지 똑바로 기억하라고 전해줬어. 도윤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누나가 자신을 지켜줬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뿌듯했거든요. 사건이 마무리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의정부 수색대대에서 국방병원으로 전출되어
심리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을 받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군복을 입는 것조차 두려워했던 도윤이었지만 전문적인 치료를 통해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죠. 오늘 기분은 어때요? 담당 심리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도윤은 예전보다 훨씬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악몽도 거의 안 꾸고요. 그럼 다음 주부터는 가벼운 업무부터 시작해 볼까요? 물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군대 생활을 완전히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누나가 보여준 용기를 통해 자신도 강해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편 지수는 큰 변화를 맞고 있었습니다. 의정부 수색대대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후 국방부에서는 지수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한감찰관, 이번 사건 처리가 정말 훌륭했습니다. 앞으로도 특임 감찰관으로 계속 활동하시죠. 하지만 지수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감사하지만 다른 길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지수가 선택한 새로운 길은 국방심리상담팀 자문위원이었습니다. 직접 가혹행위를 수사하고 처벌하는 일보다는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군대 내 심리적 문제를 사전에 발견하고 해결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수의 새로운 직책이 발표되자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승승장구하던 특임감찰관 자리를 포기하고 상대적으로 한직인 자문위원을 선택했거든요. 그날 오후 지수는 국방병원에 도윤을 만나러 갔습니다. 병실이 아닌 병원 내 카페에서 만났죠. 도윤의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아왔고 눈빛도 예전의 밝음을 되찾았습니다. 누나, 새 직장 어때요? 좋아. 내가 겪은 일들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도록 도와주는 일이니까. 지수의 말에 도윤은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 때문에 누나가 힘들어한 건 아니죠? 무슨 소리야? 오히려 내가 나를 더 성장하게 해줬어. 지수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감찰관으로서의 정의감도 중요하지만 가족으로서의 사랑이 더욱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누나, 나 군대만 끝나면 누나처럼 될래. 똑똑하고 멋진 사람. 도윤의 말에 지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동안 참고 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왔거든요. 나는 감찰관이기 전에 내 누나니까. 지수는 처음으로 도윤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강한 모습만 보여주려 했는데 이제는 진짜 누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죠. 누나. 도윤도 따라서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 누나. 나를 지켜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용기를 줘서. 두 남매는 서로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동안 서먹했던 사이가 비로소 진짜 가족다운 모습으로 변한 순간이었죠. 몇 개월 후 도윤은 국방병원에서 모범적인 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완전히 회복된 도윤은 이제 다른 어려움을 겪는 병사들을 도와주는 역할까지 하고 있었죠. 도윤아, 상담 잘 받고 있어? 지수가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할 때마다 도윤은 더욱 밝아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이제 정말 괜찮아요. 오히려 다른 후배들 도와주는 재미가 있어요. 지수도 새로운 일에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국방심리상담팀 자문위원으로서 군대 내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가혹행위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을 담당했죠. 한 자문위원님 덕분에 병사들의 상담 신청이 크게 늘었습니다. 동료의 말에 지수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처벌보다는 예방과 치료에 집중하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이라는 걸 실감하고 있었거든요.
도윤의 저녁이 얼마 남지 않은 어느 날 지수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뭐예요, 이거? 내가 전역하면 대학 복학하잖아. 심리학과로 전과하고 싶다고 했으니까 관련 서적들이야. 도윤은 감동했습니다. 누나가 자신의 꿈까지 챙겨주고 있었던 것이죠. 누나처럼 사람들 도와주는 일 하고 싶어요. 좋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자. 더 나은 세상을. 두 남매는 서로 미소 지으며 악수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진짜 한 팀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수는 아버지의 묘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아버지, 잘했죠? 도윤이도 건강하게 회복했고 저도 제 길을 찾았어요. 바람이 살랑 불며 마치 아버지가 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도윤이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도울게요. 지수는 아버지께 약속했습니다. 정의롭고 따뜻한 군대를 만들겠다고 말입니다. 몇 년 후 도윤은 심리 상담사가 되어 군 상담센터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여전히 국방부에서 정신건강 정책을 담당하고 있었죠. 오늘도 힘든 상담이었어? 괜찮아요, 누나. 제가 겪은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니까요. 두 남매가 함께 만든 세상은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조용한 분노는 어떤 군대도 어떤 권력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실화보다 더 강렬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